다 같이 성모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모음은 제가 강제적으로 다 수고를 할 겁니다. 오늘 상처 영성 여섯 번째 주제는 탈진과 번아웃이라는 주제를 준비했고요. 화면을 제가 공유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죠? 그래서 탈진과 번아웃 해갖고 이제 제가 부제로 공적인 리듬을 회복의 중요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사실상 탈진과 번아웃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오면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 보다는 무엇이 측정 가능한가라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뭐든지 이 계량하고, 지표로 측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엇이 측정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측정하는 시대, 지표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배분하면서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계획한 거에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배치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세상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너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오늘 해야 할 문제, 즉, 과제가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공명이 좀 약화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본당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도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할 적에도 뭔가 시간과 어떤 뭐 이런 거에 더 얽매이면서 그것을 그 사람하고의 만남, 관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라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한다라는 공명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소위 말해서 탈진 또는 번아웃과 같은 문제로 귀결이 되죠. 뉴스 신문 기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 신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 기사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부모와의 반복 통화와 이에 대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후 교권, 민원 압박 문제를 사회적 위제로 끌어올렸고 이후 공교 현장 전반에서 정서 소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했죠.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가 일어나죠. 그래서 카카오톡, 결제, 모빌리티 등 핵심 서비스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일상을 하고 금융을 하고 이동이 이루어졌었는데 마비 상태가 오게 되죠. 이제 사회 인프라의 플랫폼의 위전이 드러난 사건이죠.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상호 연결을 되는 이 플랫폼 세상이 끊기는 순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탈진과 번아웃하고 연결되냐면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쉬는 날, 또 뭐야?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플랫폼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이 공적인 경계가 약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 도달하게 되니까 과거와 달리 탈진 및 번아웃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례가 될 수 있죠. 25년 7월 기록적인 폭염기에 주 7일 배송 인력 부족의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소비자 편익과 배송 지표가 사람의 회복 리듬을 밀어낸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표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회복이 필요한데 이것이 깨지게 되죠. 이는 총부하의 사회적 생산 메커니즘으로서 속도 규범, 상시 접속, 경계 소실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탈진과 번아웃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죠. 교회 안에서도 탈진을 높이는 구조적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대, 40대 젊은 사제 비율이 10년 사이에 63%에서 47%로 줄었고, 앞으로 10년 내에 원로 사제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로 사제는 집중하고, 사제는, 젊은 사제는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본당 현장이라든가 교구 안에서 업무 집중과 과로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2023년 교회 통계는 팬데믹 이전 대비 미사 참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 신앙 실천이 상시화되어 본당이 오프라인, 온라인 이중 사목에 상시 대응하는 구조가 이어졌음을 보여주고요. 새 사제 수가 연 100명밖에 머무르는 흐름까지 겹치면서 이 본당 신부들 안에서도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즉,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 요구에 응답하고자 하는 자원,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 사제들 안에서도, 영적 탈진과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진과 번아웃은 어떤 직장에 다니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것이고 또 본당 안에서 사제 또는 본당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일종의 증상이고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그 탈진과 번아웃의 문제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좀 진단해보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탈진과 번아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개입하는지 살펴보며 또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탈진과 번아웃이라는 이러한 상황 안에서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통합적인 실천적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강의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먼저 현상 진단으로서 그 시간이 가속화된다라는 현대 사회의 사회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 하르트무트 로자라는 이 사회학자가 근대 이후의 삶을 일종의 엑셀레이트 가속화된 체계가 지속되는 사회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속은 외적 속도만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형식, 즉 공명하는 것을 약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나와 타자, 세계와 공명하는 것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체는 응답하지 못하는 세계 앞에서 무력감과 탈진을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죠.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도 바쁘게 바쁘게 살아가죠.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갈까요? 굉장히 가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친구하고 만나서 공명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 사실은 본당 신부님하고 상담을 좀 가지면 매우 좋죠. 그런데 어때요? 본당 신부님하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쉽게 만들어내기 어렵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속화된 사회에서 외적인 속도를 따라가게 벅차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는 그런 무력감과 탈진이 경험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당 신부 P가 주중 장례 혼배 병자 성소 호출과 단체 채팅 공지, 주말 미사 준비가 연속된다고 합니다. 즉 삶이 가속화되면서 그의 기도 시간은 조각나고 말씀과의 만남이 응답을 주지 않는 공명 결핍 감각이 누적됩니다. 결국 이러한 시간 구조는 하루를 다치지 않는 영원한 현재로 평탄화하고 자존감 결핍의 심리적 배경이 돼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사회를 진단하면은 노동의 전도와 세계 가치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한나 아렌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은 근대를 노동, 작업, 행위의 위계가 전도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순서가 원래는 행위, 그 다음에 작업, 노동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노동이 일이 되고 작업이 이가 되고 행위가 삼이 되는 전도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한나 아란트가 얘기하는 이 행위는 뭐냐면 타인과 더불어 말하고 또 타인과 더불어 약속을 하고 타인과 더불어 관계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공적인 활동 전체를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작업이라는 것은 이 세계 속에서 세계 지속되는 사물을 세워 공동의 터전을 만드는 일을 작업이라고 하고, 노동은 말 그대로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어떤 활동을 가리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자본을 통해서 집을 사고 먹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로 어디에 치중되어 있느냐면은 노동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근원적으로는 노동은 하위 가치이고 그거보다 상위 가치는 사실상으로는 작업일 거고 그거보다 더 상위 가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 가치가 전조되다 보니까는 즉 행위의 공간이 축소되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노동이라는 것이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세계성과 관계, 의미성이 빈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탈진과 번아웃을 유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 전담 간호사 L이 있는데 고강도 루틴 속에 환자 돌봄의 의미를 느낄 틈이 없게 돼버리죠. 가속화된 모습하고도 연결되죠.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노동이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교대만 끝나면 곧바로 수면하고 깨어나면 다시 근무 준비를 해야 되는 노동 환경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과 행위의 공간이 이 사람한테 소실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노동을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와 같이 교대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주체가 축소가 되고, 냉소가 생기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탈진과 번아웃이 생긴 것을 보여주면서 냉소 무력감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과의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세 번째로 탈진과 번아웃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지표 사회입니다. 이 제리 물러라는 이 학자는 교육, 의료, 행정, 사목 현장에 성과 지표가 도입되면서 책임성이 강화되었지만 이 지표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때 왜곡과 질의 빈곤화가 발생한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내 딸 같은 경우도 요즘 회사 다니면서 아주 그냥 일에 치여갖고 매일 저한테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자신의 이 일터에서 이 성과 지표에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가 노동에서 아주 중요시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이러한 성과 지표의 노동 환경은 현장의 판단을 압축하고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긴장,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탈진을 학습시키게 되죠. 여기에 덧붙여서 감시 자본주의가 결합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직장에 다 CCTV가 매달려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편의점만 가도 이 CCTV가 다 매달려 있고 CCTV를 통해서 물건을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 주인이 이렇게 감시하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즉, 감시 자본주의가 결합되면서 데이터가 추적되고 예측되고 형태 변형의 장치가 상시적 가시화를 요구하여 끊임없이 요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 요구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구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은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탈진과 번아웃이 유발되는 모습을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러한 모습을 지니면서 누구나 탈진과 번아웃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구 보고 양식에 새 신자 수, 교육 이수율, 현금 증감 등이 강조되죠. 그래서 사목회는 사람보다 표에 찍히는 수치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신자들은 관계적 신뢰보다는 평판 관리를 학습하게 되고 사목자 측은 정신적 거리두기를 합리적 방어로 내면화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조직 문화는 냉소를 합리적 대응으로 만들고 번아웃의 두 번째 요인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당에서도 이제 교구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통일이 돼서 끊임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서는 끊임없이 결제하고 결제받고 보고하고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했던 일을 바로 이런 수치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감시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사목자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 수치로서 이 행정을 하게 되기도 하죠. 특히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이러한 조직 문화가 탈진과 번아웃을 유발하게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의 삼시 접속은 과 회복의 침식이 아주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경계가 붕괴되고 있죠. 그 주일 또는 저녁 또는 가정 이런 경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좀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오늘날 플랫폼이 이 경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회복 루틴이 잠식되고 수면 부채를 누적시켜 나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 때문에 수면 부채가 누적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끊임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무작위적으로 올라오죠. 그럼 처음에는 아무 생각한 뜻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어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오늘날의 사회 현상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 지속적인 각성은 총부하를 높여 주의라든가 작업 기억이라든가 집행 기능을 저하시켜서 인지적 탈진과 정서적 가각성의 병전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삶을 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본당 직원 S는 교리반 청소년부 성가대 단톡방 알림이 계속 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울리냐면 집에서도 계속 울리게 되죠. 그래서 대응해야 한다는 규범화된 가용성 때문에 회복 루틴, 산책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사라지죠. 이는 기술이 약속하는 자율성이 실제로 속도 반응성의 규범으로 전환되어 조직적인 요기를 보이지 않게 중복시키는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이 삶 안에서 산책하는 거 또는 침묵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가 사실상으로는 우리 삶에서 매우 본질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본질적인 영역이 일종의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탈진과 번아웃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리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또 탈진과 이 번아웃을 일으키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감정 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비스 또는 돌봄, 사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감정 노동을 하게 되죠. 이 감정 노동,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슬퍼도 슬픈 척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나의 기분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서 웃어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대본대로,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또 표정 규칙 등이 제도화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이것들이 사실상으로는 우리에게 탈진과 번아웃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사회복지사는 매해기 슬픔, 분노, 두려움을 받쳐들고 늘 침착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감정 노동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감정이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래서 퇴근길에는 정서적 무감각이 찾아와 일상의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고 일상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탈인격화가 스며들면서 일종의 탈진 및 번아웃의 상태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흔히 나타나죠. 이것은 곳곳에서 등장하는 사회 현상이죠. 내적 감정과 표현의 규범 사이의 괴리가 정서적 탈진을 유발하게 되면서
특히 장기간의 공감 노출은 공감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타자에 대한 정신적 거리가 상승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민원 콜센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공감해야 되고, 무조건 사과해야 되고, 해결을 약속해야 되는 것을 지속하죠. 시간당 대략 한 20번 이상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적인 감정과 외적 표현의 불일치가 커지게 되고, 자신은 마치 스크립트, 대본의 아바타가 된 듯한 소진이 가중된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감정 노동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공간 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까지가 그 탈진과 번아웃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매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탈진은 뭐고 번아웃은 무엇인지 우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탈진은 번아웃보다 큰 개념이에요. 탈진은 직무를 넘어 가정, 학업, 돌봄, 사목 등 다양한 장르에서 관찰되는 강의의 에너지 고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생명력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사 일에 전면하는 것도 일종의 탈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탈진에 속하는 것이고, 어떤 사목적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도 탈진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다양한 장에서 강의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 다른 말 전문적인 용어로 생명력 소진의 상태를 탈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탈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탈진의 상태가 되면은 이 생명력을 어떻게 충만하게 이 자신의 삶 안에 이렇게 채워넣는 것이 필요하죠. 그랬을 적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이 생명력을 풍만하게 채웁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날 미사 참례를 통해서 이 생명력이 충만하게 이렇게 향상된다면 여러분들의 이 미사라는 그 행위는, 참여 행위는 이 탈진을, 극복하는 어떤 생활의 하나의 리듬이 돼버리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혼자 있는 시간, 또는,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또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시간, 이런 걸 통해 갖고서는 이 생명력을 충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위, 작업, 노동이라고 했을 때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를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많은 비중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번아웃은 뭐냐면은 번아웃은 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인 거죠. 즉 직무 맥락에 특화된 심리적 증후군으로 보고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 감정적인 소진. 두 번째, 직무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거리감 또는 냉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적 유능감의 저하를 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탈진과 번아웃은 거의 혼동돼서 같이 쓰이는데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탈진과 번아웃이 생기는데, 아까 이 현상을 통해서 왜 생기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탈진과 번아웃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한테 이 탈진과 번아웃이 갖고 오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서예요, 정서. 이 지속적인 긴장과 짜증, 불안과 함께 공허감, 무력감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탈진 혹은 번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정서 조절을 위해 감정을 억제, 연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서적 탈진이 가속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인 또한 대인 공감 노출이 많은 직종, 예를 들어서 돌봄을 하거나 또는 사목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이런 직종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공감 피로가 동반돼요. 타자에 대한 정서적 둔감이라든가 냉소가 방어적으로 강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진과 번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탈진과 번아웃이 생기면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건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끊임없이 뭔가 짜증을 내거나 내가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에 있거나 내가 뭔가 공허감을 느끼거나 내가 무력감이 있다면은 정서적인 이런 증상이 나왔을 때는 혹시 내가 어떤 탈진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사례를 좀 계속 드는데요. 주일 6시 미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도 미사를 연속 봉헌한 보좌 신부 K가 성모일도 시간에도 불안하고 초조가 가라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더욱이 장례, 혼배, 상담에서 늘 차분하고 따뜻한 표정을 유지하다 보니 밤이 되면 무력감과 냉소가 동시에 올라오고 다음날 신자들을 만날 생각만 해도 가각성이 유발되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신부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신부님들이 요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반들이 자기가 이 탈진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탈진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탈진에서 생명력을 이렇게 충전시키는 뭔가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 제대로 하지 못해 갖고 요게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은 이 신부님들이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해요, 좀. 처음에 아주 열성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랬던 신부님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냉소적이고 뭔가 이런 분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일종의 정서적인 탈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라든가 주의 집중력에도 증상이 일어납니다. 탈진과 번아웃이 이뤄지면 일종의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작업을 할 때 기억력이 약해지고 뭔가를 집행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글을 읽어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 핑계를 뭐 해야 되냐면은 나이에 대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갖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80, 90이 돼도 공부하는 사람은요.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주의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그거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삶의 리듬이 아주 긍정적인 워크,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 작업이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좋아지고, 어, 주의 집중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워크가 아니라, 이 노동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요,
이 자기를 돌보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일종의 탈진과 번아웃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인지 탈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야, 결정적인 일에는, 결정을 할 때는 회피를 하기도 하고, 또 실수가 증가되는 현상들이 나오죠. 이것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에 따라서 또 총부하가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에서 총부하가 증가되면은 이 뇌과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전두피질이 기능이 저하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이 돼서 인지적 탈진이 가속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 단서에 대한 주의 편향이 강화되고 위헌 회피적 판단이 빈번해져 행동이 위축되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거가 좀 심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치매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진과 번아웃은 치매하고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탈진과 번아웃을 여러분의 삶에서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중등 교사는 자료를 3번 읽어도 핵심 문장의 기억에 남지 않고 생활 기록부 작성에서 오타 누락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학부모 항의 메일 한 통만 와도 주의가 빨려 들어가 수업 준비가 중단되고 이후엔 결정 회피가 잦아지게 되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이 들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탈진 및 번아웃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증상으로서는요, 동기 저하, 자기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매우 중요하죠. 나이가 70이 돼도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동기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살만한 가치,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갑자기 뭔가를 새롭게 해야겠다는 동기가 제어되거나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회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기보다 여러분들 내가 탈진 및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제 스승님은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셨는데도 20대보다 더 일을 잘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기 저하가 되고 가업 회피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뭔가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죠. 그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이 달라질까라는 냉소가 커지면서 수업 준비를 미루게 되고 이전 자료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동기가 저하된 것이죠. 동기가 저하되니까는 자기가 해야 할 가업을 회피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수업 후에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다음 주 준비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상신학원에서 지금 10몇 년째 강의를 하는데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똑같은 강의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탈진과 번아웃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만약 그러한 것이 아니고 했던 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작업 또는 노동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양반은 스스로가 탈진과 번아웃 상태로 자기를 몰고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탈진과 번아웃이 갖고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행동과 우리의 습관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탈진과 번아웃은요,
이 수면 장애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요. 또 가식 또는 가음과 같은 정서 조절 행동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프리젠티즘 말 그대로 어떤 일은 하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떤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반복된 수면 부족, 각성의 누적은 신경행동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신경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것이. 그 집중, 반응 속도, 미세 운동 조절을 손상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작은 그 사건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가끔가다 그 뉴스에 나이 들면은 운전면허증을 그 반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사회 문제로까지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는 거죠. 사실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습관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이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실질적으로 행동 습관이 잘 조절되는 사람들은 사실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낮아져요. 사실상으로는.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도 또는 이렇게 행동 습관이 이렇게 뭐 수면 장애를 겪거나 가식과 가행과 같은 정서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프리젠티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나이 문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이게 진단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이제 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게 저는 나이 문제는 아니고 이 탈진과 번아웃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의 행동 습관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된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증상 다섯 번째로서 보는 것이 이 탈진과 번아웃은 이 정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와 이 조직 안에서 행동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공간 고갈이 되고 정서가 둔화되고 냉소로 거칠고 단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인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런 대인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본당이라는 조직에 속했을 적에 팀 안에서 신뢰가 응집이 약해지게 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내가 하는 본당의 어느 단체에 있는데, 그 사람만 오면은 자꾸 우리 그 단체가 문제가 생겨라고 했을 적에, 요 문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탈진과 번아웃으로 생기는 일종의 이러한 정서 고갈 또는 정서 둔화, 냉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거리두기, 일종의 인격적이지 않은 탈인격화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감시 자본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게 되다 보니까는 이 관계보다는 지표를 강요하게 되다 보니까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일종의 수치로, 즉 행태 데이터로 산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이뤄지면서 조직 행동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인계 중 수배 질문의 선배가 그 정도도 몰라 하고 비꼬기도 비꼬면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이후에 회의에서는 침묵하거나 채소 발언이 규범이 되고 황자응대는 대본적인 말투로 단순화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제2는 본당 사무장인데 새 신자 등록수 교육 이수율 지표 보고에 몰입한 나머지 실무자들이 전화를 빨리 끊는 요령을 공유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적 신뢰는 약화되고 정서적 거리두기가 일머리로 학습이 되면서 이 사람이 말 그대로 관계도
또 조직 안에서 제대로 적응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적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적으로 처리를 해요. 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관계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 탈진 및 번아웃은요, 여러분들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죠. 몸의 스트레스 조절 장치를 가르치는 것을 HPA 축이라고 합니다. 시상하부, 뇌수하체, 부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HPA 축과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해요. 즉, 탈진 및 번아웃이 생기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면요. 만성 피로, 긴장성 두통, 속쓰림, 소화불량 같은 위장 증상이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신체 증상이 쌓이면요. 주의가 흩어지고 기분이 가라앉아 실수가 늘어나고 그 압박이 다시 스트레스를 키우는 악순환이 이뤄지게 되고요. 이때 뭔가 뇌의 마모지수, 즉 총부하가 높아질수록 기억, 집중 등 인지 기능과 전반적 건강 지표에 누적 손상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막대한 건강과 생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탈진과 번아웃이 우리한테 갖고 오는 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신 것인지를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K는 평가 대비가 장기화되자 긴장성 두통, 위장 불평이 동반되고 통증으로 수면이 얕아져 낮에는 집중력 저하, 예민성이 증가하게 되죠. 한편 본당에서 봉사하는 L은 대형 행사 후 신경항진, 손떨림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기저질환은 없다라고 판명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후 작은 알림에도 자율신경과 가각성이 제어되어 회의를 회피하거나 현장 축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당 안에서 활동을 할 적에도 이 탈진 및 번아웃이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탈진 및 번아웃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회복 리듬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리듬을 갖지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병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과도하게 여러분들 활동을 해서 그 탈진님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로 권장해서는 안 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특히 이 얘기는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태의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개입의 두 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심리 기술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일, 조직, 조건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하나는 외적이고 하나는 내적인 두 개의 개입축을 바탕으로 하게 되죠. 첫 번째 단계로서 개인 수준에서의 첫걸음은 정서 조절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서가 잘 조절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정서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을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내가 언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짜증을 낸다든가 내가 불안 증세가 있을 적에 내 감정이 언제 어떻게 표출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고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일단은 정서 조절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번아웃의 국면에서는 흔히 택하는 감정 억제는
일시적 질서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정서적 찰진을 키우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슬픈 일이 생기면은 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의 그 감정을 조절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야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퍽퍽 흘리고 나면은 이게 시원하잖아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죠. 근데 이게 보통은 뭐냐면 감정을 정서를 조절하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는 없고 우리가 내가 느끼는 정서를 네이밍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건강하게 표현을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가 첫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중심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천적 방법으로는 이렇습니다. 정서 조절. 하루에 2번 정도 지금 내 감정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안이다라고 했을 때 불안의 강도를 0에서 10으로 놓고 보고 내가 오늘의 불안의 강도는 1인지 2인지 3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명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과제가 과도하다처럼 재평가하는 문장으로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평가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왜 불안하냐? 라고 불안 강도를 보고, 이 불안 강도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 불안을 느끼는지를 재평가하는데 이것을 일종의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교정을 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또 필요할 때는 10분만 쉬고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처럼 경계가 있는 솔직함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샘플링이 실천적 방법론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서 조절을 하면서 탈진 및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인지 행동적 스트레스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문제가 생긴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생기는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문제와 감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 훈련으로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우선순위 배배치를 통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활동을 하루에 한 60분이라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진 및 번아웃은 계속 가속화된 사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긴장하게 하고 가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진 및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삶에 있어서 여가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많이 매달리는데 삶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라는 것이죠. 일종의 노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활동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번아웃과 탈진의 문제를 어느 정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둘째 단계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아까 증상하고 다 연결되는데요. 일단은 이 탈진과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수면과 생리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거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대에 또는 침실에 들어가면은 바로 수면에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죠. 또, 정확한 시간에 기상을 하는 거거나든가, 또 수면을 정확하게 조절한다든가,
또는 호흡 등을 통해서 생체 리듬을 재정렬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죠. 특히 우리가 활동을 할 적에는 짧은 마이크로 브레이크, 마이크로는 매우 아주 그냥 아주 작다는 뜻이잖아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약간 이게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동 중에도 잠깐 이 마이크 브레이크 같은 어떤 쉼을 갖고 퇴근 후에는 일종의 내가 오늘 하루를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분석해는 훈련을 하다 보면 탈진 및 번아웃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디지털 알림이라도 온클 규범을 정하고 야간 주말에 경계 시간을 합의해 갖고 두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관이 돼 있는데 핸드폰은 무조건 무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화 안 받는다고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음이어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으니까 핸드폰한테 어떤 메시지가 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브레이크 작용을 해갖고, 제가 쉴 때는 온전히 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쉴 적에도요, 이 핸드폰을 늘 갖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경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경계 시간을 맞는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삶에 있어서 수면과 생리적 리듬을 잘 조절해서 살아가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마음 챙김과 밈이 매우 중요한데, 끊임없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호흡을 하면서 바디 스캔, 그러니까 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몸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바디 스캔을 하거나, 나 명상으로 주의의 안정과 정서 조절의 기반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종의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종의 내 몸에 집중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들,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공감 노출이 높은 돌봄, 상담, 사목 직종에서는 경계 있는 공감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례적인 디브리핑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브리핑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모여갖고서는 그 일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하거나, 고유가 아니고 공유를 하거나, 아니, 대화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체계화되고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작업 중인데, 이런 것들이 공간 피로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조직 안에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을 좀 재조직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번아웃의 지속 요인은 흔히 사람 일의 여성 영역 불일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업무량 또는 통제, 보상, 공동체, 공정성, 가치라는 이 여성 영역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업무량은 폭증하고 통제가 안 되고 보상도 적고 뭐 공정성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업무량 큐잉, 그러니까 큐잉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WRP 제한,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수를 좀 줄이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재량의 확대, 방법 순서 일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미 있는 인정, 또 감사의 위례, 공정 절차 가치 정렬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위례라는 거를 예를 들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본당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떤 전례라는 예식이 있잖아요. 이 전례라는 예식이라는 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전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함께 하는 공동체성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이라는 작업 공간 안에서도 필요하고, 조절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타진과 번아웃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잡 크래프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마음책임과 이 조직 재개 설계라는 관점에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치료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비핵심 가압을 한 가지 줄이고, 감정 가압을 늘리고, 지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 일을 받는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며 일의 의미를 재서술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으로써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공유된 믿음을 높이는 일종의 조직 문화, 회의 문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탈진과 번아웃에서 어느 정도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관점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그 일종의 서론인 거죠. 크게 보면은 본론이지만, 자, 뭘 한 거죠? 일종의 왜 탈진과 번아웃이 생기는지를 사회 현상학적으로 살펴봤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탈진과 번아웃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 탈진과 번아웃이 우리한테 갖고 오는 증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살펴본 것이죠. 결국 이 탈진과 번아웃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처에 해당된다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영성적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 탈진과 번아웃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탈진과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심리학적 관점, 사회현상적 관점, 영성신학적 관점을 통합해서 오늘날 필요한 일종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치유 모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론을 배우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일어남으로써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그러면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은 없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오는 탈진과 번아웃은 없을까? 너 도대체 그 신앙생활하는 가는데 오는 탈진과 번아웃은 어디에 기인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겠죠. 먼저 이 탈진과 번아웃이 오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하느님하고의 관계, 두 번째가 소명과 의미, 신앙생활하는데 소명과 의미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공동체의 친교가 약화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 성당 활동을 중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거는 탈진과 번아웃하고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탈진과 번아웃은 사회학적인 관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오는가도 연결돼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하고의 관계, 또 신앙생활하는데 자신의 소명과 의미 문제, 또 공동체 친교하고 관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떤 탈진과 소진과 번아웃은 어떤 활동으로는 해결되질 않아요.
오히려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종의 관조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서 관조라는 단어는 관상이라는 뜻은 아니고, 일종의 관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여가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가 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던가, 또, 뭐야, 어떤, 어, 미사를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또 주말에서 우리가 리듬을 찾는 거 중요하고 또 말씀과 성사 생활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일종의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것이 액션, 활동이 돼야 돼요. 활동이. 그러니까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근원이 되는 액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노동이 되면요. 노동이 되면은 이거는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다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드니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오늘날 탈진 및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아케디아라는 영적 권태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케디아라는 뜻은 일종의 영적 권태, 나태라는 뜻이지만 하느님과 영적인 선에 대한 슬픔과 도피 충동이 체계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슬픔 또는 그것을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 체계화된 상태라고 아케디아를 규정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아케디아인데, 에바그리우스는 이 아케디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탈진,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아케디아를 얘기하면서 수도자를 무력감과 장소의 도피로 몰아가는 정오의 악마라고 명칭을 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탈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정오의 악마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혹은 시간이 멈춘 듯한 권태, 기도의 무의미감, 공동체를 회피하거나 이 수도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동을 혐오하게 만드는 상태를 가리키죠. 요것을 이제 옛날에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오늘날 탈진 혹은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이고요. 카시아노는 마음의 권태로 규정하며 장소, 형제, 작업, 기도로부터 정신적인 거리두기가 발생하는 상태라고 이해를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에 대한 슬픔, 아까 얘기했죠? 슬픔으로 정의하며 선 자체를 향한 기쁨이 말라버릴 때 행동에 대한 회피가 합리화되는 상태를 일종의 탈진 및 번아웃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뭐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면서 행동을 하는 거가 회피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상태를 일종의 교회에서는 탈진 및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용어로 사용됐고 이해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은 어떠한 증상, 표지가 있느냐? 이 상태에 되면은, 일종의 시간이 끝없이 늘어난 듯한 체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가 지연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미사에 갔는데 미사 시간이 끝없이 길어진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지루한 거죠, 말 그대로.
또 본당에서 어떤 단체의 모임을 갔는데 그게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간적인 어떤 표지로서 내가 지금 영적인 탈진, 번아웃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장소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다른 데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장소 도피 충동이 생기는 것들도 일종의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의 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사 시간에 가만히 못 있고 자꾸 딴 데로 시선을 돌리거나 또는 미사 시간에 일부러 좀 5분 늦게 가고 또 5분 일찍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영적 탈진 번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와라는 측면에서 공동체가 부담스럽고 전례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기도를 해도 그냥 응답 없는 대네임처럼 체험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영적인 탈진, 번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러한 그 영적인 탈지 번아웃이 생기면 어떻게 좀 극복하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좀 뭐라 그럴까? 스타빌리타스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머무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장소를 도망치려는 그 도피 충동을 멈추고 좀 그냥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보는 것이 일종의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라시오 또는 렉시오 하라는 거예요. 기도나든가 또는 성경을 읽는다든가 이런 걸 하라는 얘기죠. 시편, 성무일 또 렉시아 디비나를 좀 하면서, 경청하고 내면하고 응답하고 안식의 리듬을 그 복구하는 거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프스,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일을. 손과 마음을 함께 쓰는 의미 있는 노동을 내 삶에 재배치해서, 그 노동을, 일종의 봉헌으로 이 정렬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것이 일종의 선한 행위를 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당에 나갔더니 마당이 지저분해요.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가갖고서는 마당은 청소를 한다. 라는 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오프스예요. 봉헌이죠. 일종의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탈진 및 번아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 교회 전통 안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주로 교회 전통에서는 이 탈진 및 번아웃을 극복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케디아의 그 대극으로서 기쁨과 우정과 자선의 행위를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영적 탈진이 오면은 기쁨을 찾고 우정을 나누고 자선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봤고 그리고 특히 은총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뒀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가 시간의 성화를 좀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교리서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그 탈진과 번아웃이 오면은, 번아웃을, 교리서에서는 하느님께로 오는 기쁨을 거부하는 슬픔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 준수를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공적 경계로 가르치면서, 일종의 주의를, 이를 통해서 일종의 번아웃과 영적 탈진과 번아웃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잘 지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일종의 교회 교리서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의미는 그냥 법이니까가 아니라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을 극복하는데 좋은 리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미사 참례하는 거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아니면은 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과의 관계와 만남이라는 것으로 정렬시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아니,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상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화시킨다면 사실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주일날 성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미사도 참여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을 극복하는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을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들을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교도권은 어, 주일, 관조, 성사, 친교의 공적 리듬을 공동선의 경계로 재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노동의 인간화와 휴식의 권리를 확인하며 주일이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공적 경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의의 정신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라는 것을 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공적인 경계라는 개념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일 준수가 인간과 사회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성 요한 마우로 2세는 주님의 날에서 주일을 기억, 현존, 선포의 파스카 안식으로 규정하여 소비, 오락의 단순한 여가로 한연하지 않도록 식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일을 성화시키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이 되거나 또는 추석 연휴가 되면 이거를 흔히들 말하는 관조가 아니라 여가로 환원하는데 요 추석 연휴를 관조로 환원하는 거가 매우 좋다라는 것이죠. 관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추석이라는 긴 연휴 동안에 마치 주일과 같이 기억하고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 현존 의식 속에 살고 그것을 삶에서 현실화시키는 어떤 선으로 행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가 굉장히 우리가 이런 영적 탈진, 번아웃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가 바로 이 성체성사의 신비이죠. 교회는 성체성사를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과 정점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탈진 및 번화 환경에서 성서가 피로 회복용 행사나 사목 지표로 기능화될 때 위험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이 성체 성사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말씀, 성체 성사의 간조 또는 응답, 봉헌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체성사가 일종의 피로 회복력 행사가 돼서는 안 되고 성체성사를 진실로 참여하는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인 성녀들은요. 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탈진 및 번아웃 됐을 때 끊임없이 성체성사를 갈구해요. 그만큼 이 성체성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매우 크거든요. 생명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체성사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생활을 한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성사론적인 관점의 접근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여러 경고와 처방, 베네딕토 교황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이 사목적 아커디아와 영적인 세속성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뭘 강조하시냐면은 과도한 활동주의가 복음의 기쁨을 소멸시킨다라고 경고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 안에서 활동을 할 적에도 그동안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길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데 과도하게 나를 행동주의로 몰고 간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소멸시키게 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본당 안에서 신앙생활의 활동이 내가 혹시 과도한 활동주의가 되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하시고요. 동시에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멈춤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주일, 간조, 생태적 안식의 윤리를 제시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태적 안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한 1년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태적으로 내 삶 안에서도 안식의 개념을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시죠. 베네딕토 16세는 하느님 사랑이십니다라 해서 기도의 불가결성을 천명하며 기도가 봉사를 피하는 도피가 아니라 봉사를 양육하는 원천임을 밝히면서 우리가 더 활동하기 위해서 즉 탈진과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정성 신학자들은 어떤 거에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간조의 우선성을 두고요. 강교적 친교회를 두고요. 자기 비움을 강조합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헨리 나우에는요, 신앙의 정체성을 사랑받는 존재에서 찾지 못하면 성공, 인기, 권력의 환상으로 자신을 소진시키게 된다고 경고를 하죠. 또 번아웃이 심화될수록 사목 봉사는 사랑의 응답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 유지 가업으로 기능화되고 냉소가 방으로 굳어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일종의 먼저 신앙인의 정체성이 먼저 재정립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의 재정렬이로 꼽는 것이고, 두 번째, 관조의 우선성. 토마스 머튼은 활동가의 광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활동가의 광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레지 오브 디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 말 그대로 관조의 뿌리를 상실한 사도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조 없는 활동은 결국 통제, 효율, 가시성의 규범에 예속되어 영적인 기쁨을 고발시킨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활동가의 강군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간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조는 거듭 얘기하자면 여가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관성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간조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하느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가 간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자기가 정체성,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의식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간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간조가 있을 때 활동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영적 탈진 및 번아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토마스 머튼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칼 라너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일상이 신비임을 강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루하루가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찼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사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너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신비가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얘기했던 신비가 말 그대로 황홀 체험을 하거나 뭐, 이런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을 신비가라고 하지 않고 일상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상의 신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라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신비가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상의 신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사람이 칼 라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신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간조 루틴, 즉 성무일도를 하거나 렉시오를 하거나 성시가 하는 이런 활동을 간통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간통하지 않으면 신앙이 기술 간섭으로 환원된다고 본 사람이 칼 라노인 것이죠. 이는 번아웃 환경에서 일상의 간조의 재도입이 도입이 치유의 핵심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을 신비로운 삶으로 꾸려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랬을 적에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칼 라너가 하죠. 그 다음에 한스 우르스 본 발타사르, 굉장히 또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이 양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을 사랑의 형식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과 축적이 아니라 이 자기를 비우면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성과 축적이 아니라 수용, 응답, 봉헌의 존재론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본다라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만 되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본축으로 하면 정체성, 재정렬, 그다음에 관조, 일상의 신비성, 그리고 캐노시스를 통한 봉헌이라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했을 적에 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관조의 회복이다라는 개념에서 머튼과 베네딕토 16세의 톡차를 합치면 관조는 활동의 휴식이 아니라 활동의 헌천이죠. 그러니까는 매일 침묵 기도를 하거나 또는 호흡 기도, 예수 기도 같은 호흡 기도를 하거나 성모일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성과 평판의 초점을 응답 봉헌으로 전환시키며 활동의 목적을 다시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간조의 회복을 강조했다라고 종합할 수 있죠. 두 번째, 주일과 시간의 성화죠. 주일 전례, 가정 식탁, 이웃 한대, 느린 산책과 같은 멈춤의 전례는 상시 접속과 성과 악복을 회복하죠. 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라는 거가 일종의 멈춤의 전례라는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이웃을 만나고 환대하는 것도 일종의 멈춤의 전례라는 개념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과의 식사이고 이웃과의 만남이지만은 사실상 이런 것들이 사실상으로는 우리 주일과 시간을 성화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주일 노동 절제와 소비 금식은 규범을 넘어서 세계의 공명을 회복하는 또 공적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에 너무 노동하려고 거기에 하지 말고 좀 떨어지는 절제. 또 주일날 또 여가 시간 지난다고 뭐 소비하는데 또 시간을 보내면 그것도 탈진을 일으키거든요,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를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계화 공명을 회복하는 공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세워지죠. 셋째, 말씀과 성체.
레시오 디비나 렉시오, 즉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콘테플라시오는 흩어진 주의와 조급함을 경청, 내면화, 응답, 안식의 질서로 바꾸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고, 성체성사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진 몸이다라는 하느님의 자기 비움과 봉헌의 말씀처럼 가루하는 나를 받아들여지는 몸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굉장히 축복스러운 신간이 되니까 이러한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성체성사의 참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앞에 신학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도출을 하죠. 그 다음에 친교와 동반이죠. 나우엔이 말하듯 상처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성 지도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신교는 자기 착취적 공로주의를 해독할 수 있고, 신앙, 노동, 심의, 작은 규칙, 알림, 금식 시간, 공동 식탁, 감사 의례를 통해 탈진 및 번아웃을 낳는 문화적 리듬을 실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친교,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나눔, 함께함 또는 선행, 이것들이 이러한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신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하고 심리학적 관점하고 좀 다르죠, 궤적이.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결코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관점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탈진과 번아웃이라는 상황과 증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 앞에 있는 모든 논리를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했을 적에 일종의 SCR 모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이런 이 모델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하냐면, 첫째, 일종의 공명, 회복입니다. 속도보다 관계의 응답을 우선시하는 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관조가 활동을 이끈다라는 논리에 따라서 운총의 수용과 응답이 봉사의 원천이다라는 관점이고, 주일 느름의 공적 리듬을 회복한다라는 거, 주일은 개인의 선택과 공동선의 경계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구와 자원의 균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요구가 많고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구를 떨어뜨리고 자원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소진경려를 좀 전환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표의 복종화, 지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이론으로 하면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축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봤고, 이런 관점 안에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접근을 할 적에 이 제가 다가왔던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번아웃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아카디아 또는 영적인 어떤 소진, 이거는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좀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접근을 할 적에는 먼저 식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번아웃과 탈진이라면은 좀 더 심리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 또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것 같고, 영적인 번아웃과 탈진이라 그러면은 좀 영성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뭐야 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혼합해 갖고 이게 어, 비벼버리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할 적에 먼저 식별을 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식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쓰고 나서 이게 이 부분이 첨가가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원인으로 보면 번아웃이라든가 좀 뭐 이제 번아웃 아카디아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구와 자원이 불균형하고 경계가 붕괴되거나 감정 노동이 이루어지거나 지표 압박이 일어나 영적 기쁨이 소실됐을 때는 일종의 뭐 번아웃 탈진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좀 요가 비슷한 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둠 밤 같은 거거든요. 어둠 밤은 사실상으로는 일종의 앞에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뭐 감정이 막 날뛰고 불안하고 막 이런 증상까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듭 여정 어두운 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느님의 감각 정신적 위안을 거두어 사랑을 정화하는 특별한 은총의 교육이니까 요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라고 했을 적에 쉽게 말하면 뭐 번아웃 탈진은 주로 정서적 소진 또는 정서적 거리 또는 효능감 저하, 회피, 지연, 공동체 이탈 충동 등이 중심인데 어둠 밤은 죄의식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단순한 갈망이 남아있으며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으며 덕행, 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끊임없이 보존하고 성장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효능감이 저하되고 있고 정서적인 냉소 거리감이 생겨도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있고 또 덕행을 행하거나 의지가 계속 보존되고 성장한다면 이것은 쉽게 번아웃이라든가 탈진이라고 규정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일종의 하느님이 주신 어둠 밤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구분하면서 우리가 이 치유 모델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예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보자라는 것이죠. 이 번아웃 영적 탈진 쪽은 해피 강화가 이루어지고 관계의 탈인격화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기능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어둠 밤에서는 이상하게 어둠 밤을 겪으면요. 겸손이 생기고 집중이 생기고 가치의 정화가 생기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이게 혼동되지만은 이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은 이건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느님이 주신 은총의 상태는 어둠 밤 상태에 있는데 그 증상이 일종의 번아웃하고 탈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어둠 밤이 아니고 이 탈진이라고 판단하고 만약 처방을 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적에 번아웃하고 탈진 같은 경우는 경계 회복을 시키거나 리듬을 재정렬하거나 공동체 지지를 받게 하거나 아까 얘기한 크래프팅 같은 걸 시키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어둠방 같은 경우는 인내, 단순화, 믿음의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식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접근을 할 적에 좀 주의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위기 의학적 스크리닝인데 자살 사고, 중증 우울, 불안, 수면 무호흡증 등 의학적 위험 신호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요구 자원을 지도해야 되는데 최근에 걸쳐서 요구 자원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주일과 밤의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정 노동에 대한 노출 빈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의 질을 체크해야겠죠. 하느님에 대한 의지적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얻음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 갖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열매를 점검해야 되는데 겸내 인선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없어지고 냉소 해피 관계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것을 식별해서 치유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번아웃 증후가 있어도 어둠밤 정화가 함께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 리듬 회복과 인내 단순화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덧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심리학적인 상태의 번아웃 상태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리학적 상태의 번아웃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은총의 어둠밤의 상태가 이렇게 믹스돼 갖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이 식별을 해서 이 개입을 할 적에 에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통합 프로그램은 이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단계별 개입을 저는 크게 네 단계로 보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일종의 안정과 멈춤의 단계로서, 두 번째 단계는 식별과 의미 재정렬의 단계로서, 세 번째 단계는 패턴을 재설계하는 단계로서, 네 번째 단계는 유지 파견하는 단계로서 제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이제 프린트를 나눠줬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안정과 멈춤의 단계에서는 일종의 우선 수면 생리 안정화를 시키는 거가 우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심리학적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CBT1이라는 거가 있는데, 일정 시간에 기상하거나, 자극을 어떻게 받는지 조절하거나, 수면을 조절하거나, 이완훈련을 적용해서, 야간 주말에 불가 시간, 즉 접근할 수 없는 시간과, 알림 요약, 온콜 규칙을 이렇게 확인하고, 동시에 주일, 전래, 가정에서의 그 어떤 식탁 모임들, 또 느린 산책으로 구성된 멈춤의 전례를 재도입하여 공적 리듬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안정화와 멈춤을 이끌어내는 단계를 저는 1단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치유 모델에서는 식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식별, 의미 재정렬의 시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정서 조절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자동사고, 감정, 행동의 연세를 재구성하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탈진 및 번아웃인지 영적인 어둠밤인지를 식별하여 전자에는 구조, 경계, 수정과 회복 루틴을 갖도록 하고 후제에는 인내, 단수나 기도의 정화를 안내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작업을 같이 병행하는 단계가 2단계로 제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인 패턴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잡 크래프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비핵심 가업을 좀 축소화시키고 강점 가업을 좀 확대시키고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거나 또는 조직 차원에서 업무를 재조직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접근하고 특히 이 일상의 삶 안에 관조를 하게 하거나 즉 성시간을 하거나 성무일들을 바치거나 열심히 성찬례에 참여하거나 라는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병행시키면서 이 삶의 리듬에 대한 패턴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제가 3단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이제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얘기하는 일종의 4단계로 놓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부록에는 뭐예요? 이 성찰을 위한 질문과 그리고 이제 그 통합 치유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 봅니다. 자, 먼저 개인의 상태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좀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하루 중 가장 지치는 순간이 언제였나? 그때 내 몸, 그러니까 이제 몸을 스캔해 보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지치는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하죠. 또 최근 나의 필요는 무엇인가? 수면 부족인가? 아니면 내가 경계가 붕괴된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해보고 체크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해야 해서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 즉, 동기를 좀 부여해야 되는데, 즉, 해야 해서 한다라기보다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순간을 언제였는지 찾아보고, 즉, 내가 왜 하고 싶어서 했는지를 찾아보고, 또 거꾸로 내가 왜 해야 해서 했는지를 또 찾아보고, 이런 작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이덴티티, 자신의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고, 또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짜증을 내거나 냉소가 나타나는 장면을 한번 적어보고, 그 밑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경계선이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적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2주 평균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각을 좀 체크해보고, 내가 일정 기상을 잘 유지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가장 가혹한 말을 했던 문장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관계하고 연결되니까.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이 탈진 및 번아웃 상태가 되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 갖고서는 는 도대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내가 표현했던 말들을 이렇게 되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고등을 세 가지를 좀 찾아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계가 너무 없이 알린 가포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내 일상에서 회피가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이것은 이 탈진과 번아웃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인 반응하고도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음식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거에 혹시 탐닉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살펴보는 거, 이런 성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일종의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적으로 지난주 주일에 나는 무엇으로 멈췄는지, 제가 아까 멈춤의 영성을 계속 강조했죠. 전래 때 또는 가정 식탁에서 느린 산책 이런 것들 중에 뭐가 있었는지 좀 찾아보고, 좀 없다면은 이거를 좀 회복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의 리듬을 내가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좀 찾아보고, 성무일도 렉시오 디비나 성시간 가운데 지금 내가 형편에 가장 맞는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그것인지를 또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리듬을 짜질 적에 어떤 사람은 성시간이, 어떤 사람은 성무일도가, 어떤 사람은 렉시오 디비나가, 어떤 사람은 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을 때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의 순간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은총이 내려오는지 감지를 하지 못하고 받지를 못하는 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인간학이에요.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한테나 은총을 주는데 문제는 그 은총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성체 앞에서 들었던 가장 단순한 청원은 무엇이었나? 그러면서 이 청원이라는 것은 내 열망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원 뒤에 숨은 두려움이라든가 갈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번 주 타인을 향한 작은 자선,
한순간을 떠올리고 그 행위가 내 기쁨에 미친 변화를 적어보는 거, 즉, 캐노시스죠. 그리고 캐노시스를 통한 봉헌이죠. 이런 행위를 떠올림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또, 내 기도가 성과 평가를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할 위험이 있었던 장면은 없었던지, 또 그것을 봉헌으로 돌리려면 무엇을 덜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상처라는 거가 개인의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도 오니까 이번 주 내 요구 세개와 자원 세개를 적고 각각 하나씩 줄이고 늘리기를 아이들이 쓰라 하는 거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은 부족한데 요구가 많으면은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원과 요구를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돼야 되고, 팀 본당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과제가 몇 개인가. 즉, 두 개를 줄인다면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미룰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활동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탈진에 빠지는데 이 탈진은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즉 하느님과 관계, 신앙까지 두들겨 패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 회의에서 좋은 질문이 칭찬받는, 이게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묻는 거죠. 내가 다음 회에 던질 좋은 질문 한 개를 미리 적어보라라는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죠. 공적인.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감정 노동, 스크립트.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본당 안에서 활동할 때 감정 노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파악해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널 경계 있는 공간 문장을 써봐야 되고, 이런 것을 내가 경계를 지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성당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함께 정말로 기쁘게 감사 위례를 하는 거가 있는가?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또 이 사목자들은 이런 걸 잘 체크해서 이 본당 안에 이 공동체 조직이 좋은 감사 위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본당 안에서 활동을 주도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 그대로 영적인 탈진 또는 탈진의 번아웃,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본당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 본당 안에서 하는 이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영적인 탈진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본당 안에서 전례라든가 나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나의 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영적으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는 탈진뿐만 아니라 영적인 탈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단서들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적인 리듬을 회복하십시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 어 계속 앉아서 책 보고 책 보고 강의록 쓰고 강의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공적인 리듬 안에서 잘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면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번아웃이라든가 탈진의 문제가 왔을 적에 얼마든지 이 바이탈리, 그러니까 생명력이 이게 충만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잘 수평을 잡은 상태로서 평화롭게 이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 균형을 맞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 화면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삶이
워크한테 찌들려 갖고 완전히 등 붕 뜬 상태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좀 어설프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오늘 했던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눠진 강의 계획서하고 지금 다르게 순서가 막 뒤바뀌는데 제가 강의를 작성하면서 이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0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이 이제 추석 연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길까 그랬는데 좀 옮기기보다는 그냥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는 걸로 하고 영상이 있으니까 그냥 약속대로 9일에 강의를 하는데 요때는 그 무얼 갖고 하냐면 중독 갖고 얘기를 할거예요. 중독. 그래서 이제 이 중독이라는 거가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여러 형태의 중독이 있거든요. 또 이 중독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다음 강의는 10월 9일 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식적인 강의는 이렇게 끝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가시지 마시고 함께 뭐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같이 마침 기도는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주저 항상 항상 영원히 영원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녹화 끄겠습니다.